민주주의 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용입니다. 이것은 상대주의 귀결이기도 하고 상대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통합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관용이란 무엇인가? 소극적 의미로 보면 관용은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생각이 다르다 하여 타도하고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민주주의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관용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는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함께 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에 관하여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하면서 각기 제갈 길을 가고 서로 다름을 인정한다 하여 이를 방치한다면 공동체는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통합하고 이를 이루는 방법에 관하여도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흔히 이런 경우에 대비한 민주적 과정으로 다수결을 말합니다. 그러나 다수결은 결코 만능의 방법이 아닙니다. 다수결로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도저히 납득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거나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경우에는 다수결 자체를 반대하거나 다수결의 결과에 대하여 승복하지 않고 협력을 거부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고 이런 경우에는 결과를 실현하기도 어렵게 되고 나아가서는 공동체의 통합에 손상을 입게 됩니다. 그러므로 실제 민주주의 과정에서는 다수결로 결정을 하기 이전에 충분한 대화를 통하여 인식의 차이를 좁히고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설득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서 다수결에 붙일 수 있는 안을 다듬어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쟁점은 합의를 이루게 되고 일부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이라 할지라도 충분한 토론과 조정이 이루어지면 다수결 절차에 합의를 이루게 되므로 표결의 결과에 흔쾌히 승복은 하지 않더라도 적어도 적극적인 방해는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는 다수결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입니다. 2009년 3월 1일 홈페이지 사람 사는 세상에 게시된 노무현 대통령님의 글 민주주의와 관용과 상대주의 중에서 인용해 보았습니다. 철학 없는 정치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혼란 속에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등대 같은 글이라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18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나이브TV 블랙하우 B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이번 주는 글이 안 써져가지고 네. 글이 안 써질 땐 노무현 대통령님 글 인용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워낙 좋고 이게 그 시대의 어떤 그 시대적 과제라고 이제 생각하죠. 시대적 과제나 혹은 이제 남기시고 싶은 말씀이라고 이제 해서 글을 쓰셨을 텐데 그게 이제 뭐 거의 이제 20년 가까이 지난 지금에도 똑같이 더구나 지금 상황에서 굉장히 필요한 글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늘 보면 그래. 항상 뭐 지금 아니더라도 몇 년 전에도 이렇게 한 번씩 들어가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이제 그 글 보다 보면은 또 싶은 글들이 나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요 지금 인트로에 이제 인용한 요거는 전문을 제가 이제 요 방송 업로드하면서 게시판에 이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 사는 세상 우리가 노무현 재단은 뭐 지금 이제 완전히 거기는 이제 그게 아니다 그러고 이제 져버렸지만은 사람 사는 세상에 이제 아카이빙 돼 있는 노무현 대통령 글들은 그냥 빈말로 드리는 말씀 아니라 정말로 그 필요한 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소중한 글들이 많습니다. 지금 시절에 들춰보면은 도움될 만한 글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씩 찾아보시기를 권합니다. 요 이제 인용글에 이제 앞뒤 상황을 조금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게 이제 2009년 3월 1일 날 게시하신 글인데 2009년 이제 2월 16일 날 그 김수환 추기경이 서거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김수환 추기경 서거하고 나서 노무현 대통령도 조문을 가셨는데 이후에 이제 이 사람 사는 세상 이제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이제 일종의 떡밥 하나 투축되고 약간의 논쟁 같은 게 있었다고 해야 되나? 주로 이제 까기가 이루어진 게 뭐냐면은 김수환 추기경이 과거에 이제 보수적인 발언을 했다. 그래서 이제 민주주의를 배신했다. 이렇게까지 낙인을 찍은 거야. 네네. 그러면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 조문 가신 것까지 이제 막 같이 비난을 하는 일이 이제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오죽하시면 이 글 전문이 이제 올려놓은 전문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 특정 게시물을 쓴 유저 닉네임을 거론을 하십니다. 산소맨이라는 사람. 네. 이제 그렇게까지 거론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 이건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격글이죠, 사실. 누구 지목해가지고 너 이 새끼 너 뭐하는 짓이야 그러고 이제 점잖게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오죽하면 이러셨겠나 싶은 생각이 난 들더라고. 일단 그분이 노무현 대통령님 정말 타인한테 관대하신 분 아닙니까? 누구한테 함부로 말씀 안 하시는 분인데 이 글도 이제 함부로 말씀하신 건 물론 아니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걸 당신이 쓴 이 글이 잘못됐다라고 그렇게 딱 찍어가지고 지적하시면 사실 그 지목받은 사람 또 얼마나 또 부끄럽겠어. 다른 뭐 영광일까?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내 글을 찍어주셨어. 그것을 영광으로 생각할까? 아무튼 이제 좀 많이 당황스러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셨다는 거는 오죽하면 이러셨겠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 이게 글 중에도 나오지만은 이 참 민주주의가 성숙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이 글에 들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상대주의랑 관용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이걸 잘 짚어주셨는데 사실 우리 일반적으로 이제 일반적이라고도 하기는 좀 그렇지만은 뭐 이제 우리 이낙연 대표 지지 그룹 혹은 이제 그런 식으로 그룹 표현해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그 우리 안에서도 이제 상대주의는 어느 정도 좀 관찰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에 따르면 그냥 상대주의랍시고 그래 니는 네 젖대로 하라 나는 내 꼴린 대로 살게 이렇게 해가지고는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해도 안 되고 네. 그 상대방을 어떠한 기준에 붙들어 놓는 것도 안 그렇죠. 되고. 그렇다고 이제 뭐 너 새끼 일로 와 그러고 멱살 잡고 끌고 가는 것도 잘못된 거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관용이다. 근데 관용이라는 걸 이제 어떻게 민주주의에서 이제 민주주의 정치 철학에서의 관용이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하시냐면은 거기서 나온 게 대화 타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단순히 상대방 그 자체로 이제 인정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같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으면은 공동체라는 거는 동일한 목표를 향해서 같이 나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뜻을 합쳐야 되는 건 맞죠, 분명히. 네. 그래서 필요한 게 관용이고 그 관용의 수단이 바로 이제 대화 타입이다. 그리고 이제 다수결이 만능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뭐 SNS에 글 쓸 때 대화 타입이라는 말을 종종 쓰는데 이 대화 타입이라는 게 결국은 다수결 이전에 그러니까 다수결을 하기 전에 그 선행 작업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게 대화 타입이 되는 거죠. 토론을 통한 네네. 충분한 토론을 통한 수기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 끝에 이제 다수결로 표결에 붙일 안이 도출이 되면은 거기서 나온 결정은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게 사실 그래도 이의 제기하고 억지 쓰는 놈이 나올 수는 있죠. 근데 이제 그만큼 명분이 없어진다는 거지. 충분히 대화했잖아 우리 너랑 나랑 합의 본 거잖아. 그거 가지고 투표 못했는데도 이러면 네가 안 되지라고 말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민주주의 원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단순하게 막 대화 타협 혹은 관용, 상대주의 이렇게 이제 그냥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것보다 좀 더 개념을 잡아놓고 있으면 우리 스스로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뭐 우리 내부적으로도 그렇고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뭐 설득 과정을 거칠 때도 좀 더 유리한 태도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거 노무현 대통령 저는 이 글 보면서 현타오셨거나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이게 이제 오죽하면은 아까 이제 오죽하면 그러셨구나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실 2009년에 사람 사는 세상에서 활동했다고 그러면은 이분들은 당시에 거기서 활동했던 사람들은 노사모 중에서도 정말 핵심 노사모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진성 노사모였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노무현 대통령에는 직간접적인 접점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말하자면은 그나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정치 철학에 많이 이제 동화된 사람들일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조차 어떤 이 가장 기본적인 대화와 관용이나 상대주의 같은 거를 전혀 이렇게 체득하고 있지 못한 모습을 게시판에서 보여주는 거야. 이게 2009년이니까 대통령이 퇴임하신 아니지 2009년 3월이면 퇴임 직전인가? 퇴임하셨을 때죠. 퇴임하셨을 때죠. 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2008년에 퇴임을 하셨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정치 여정 내내 이제 같이 했던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10년도 넘었잖아요. 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배운 게 없는가? 내 뜻을 이렇게 몰라주나 그런 생각이 드셨을 것 같아요, 좀. 네, 분위기를 좀 살짝 바꿔서 이 김수환 추기경이 이렇게 비판받게 된 이유를 다시 한번 살펴보죠. 네네. 2005년에 그 강정구 교수라고 있어요. 네네.
강정규 교수라고 있어서 이분이 굉장히 보수가 매우 싫어하고 그리고 우리들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그런 식의 주장을 많이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6.25는 예를 들어서 이제 통일 전쟁이었다. 북한이 이제 통일하면 해방 전쟁 뭐 그렇게 했겠지. 통일 전쟁이라고 표현을 했고 미국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는 통일했을 거다.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뭐 김일성 체제가 됐겠죠. 네. 뭐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과격한 주장을 막 했던 분이고 정확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2005년 즈음에 수사를 받게 됩니다. 네. 이게 아마 그 이념 관련해 가지고 아마 수사를 받게 된 것 같은데 네. 이때 이제 검찰에서 이 강정구 교수의 구속 수사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이때 당시 이제 법무부 장관이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었는데 네. 검찰 수사 지휘를 직접 해가지고 네. 불구속 그러니까 구속 기소를 못하게 네.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죠. 네.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제 불구속 수사를 받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당시 한나라당 네. 공격을 많이 받게 되고 네. 이런 상황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동아일보와 이게 특별 인터뷰를 갖게 되는데요. 네. 이 인터뷰에서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셨어요. 요즘 나라가 진보와 보수, 개혁과 반개혁으로 갈라져 있어 너무 걱정스럽다. 대학 교수라는 지성인이 어떻게 자유가 없는 김정일의 독재 체제 하에 있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건진 사람을 원수로 보고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메가더 장군을 얘기합니다. 메가더를 얘기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현행법에 저촉되는 말을 한 사람을 검찰이 다스리려 해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나서 검찰을 견제하고 그 사람을 보호하는 까닭을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내용들을 인터뷰에서 했었어요. 그다지 보수적인 것도 아닌데 이걸로 민주주의의 배신자라고 말할 그게 되나 싶은데. 글쎄요, 이제 아무래도 이때 당시였으면은 분위기가. 지금의 이제 비추어 보면은 대통령과 뭐 천정배를 이제 저격했다. 법무부 장관을. 네. 그래서 검찰 편들었다. 뭐 이런 식으로 저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까 미뤄 네. 짐작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 정치 상황이 노무현 대통령은 그래서도 그렇지만 그 오늘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쵸. 굉장히 이제 대립이 극심한 네네. 상황이 읽혀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었을까 싶거든요. 네. 어쨌든 이렇듯이 약간 이렇게 당시 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폐지 같은 그렇죠. 거를 하려고 국법 폐지 내걸어 가지고 네. 그 때문에 개혁유법들을 다 좌절되는 면도 있었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님의 당시 지지자들도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뭐 지금 김수환 추기경 말씀을 보면은 뭐 국가보안법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꽤나 약간 정적 같은 느낌의 위치에 놓이지 않으셨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거를 이제 그 당시 2005년에는 그럴 수 있다 칩시다. 네, 근데 이제 그 뒤로 2009년이니까 4년이 지났잖아. 네, 그럼 그 사이에 또 이제 노무현 대통령한테 감화대 노무현 대통령이 배운 게 있을 텐데 전혀 성장하지 않았다 이를테면은 그 4년간 그렇게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이 당시에 노사모는 지금의 이제 한 50대가 되었을 것이고, 그렇죠. 5, 네. 60대죠 지금. 네. 네. 연세가 더 있으신 분들은 60대까지도 네. 충분히 되셨을 텐데 우리는 이제 40대고. 네. 저는 50대고. 아하, 그러네. 초반이지만 50대고 아무튼. 네네. 50살이지만 50대고. 네. 그때 당시에 이제 노사모와 이재명 지지자가 되어버렸을 네, 노사모와 지금의 우리가 그때 만약에 이 상황이 놓였다 2005년 네. 우리는 과연 어떻게 했을까? 별로 다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쪽으로 약간 생각이 기울어지기는 해서 저도 이제 생각해 보면 이때 이제 저는 파병 문제. 이라크 파병. 이라크 파병 가지고 좀 저도 많이 버럭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보면은 막 그때 CNN인가 어디서 이제 막 그 즈음에 부시푸들 죽었다고 기사가 나가지고 막 실제로 부시푸들이 죽었군요. 네, 부시가 키우던 이제 애견이 죽었다고 그렇게 해서 해외 토픽에 기사 나고 이제 뉴스에 보도되고 그랬었어. 이제 근데 그 뉴스를 보면서 이제 제가 이제 썼던 블로그에 썼던 글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이제 이라크 어디더라 아무튼 그
미군 폭격 맞아가지고 박살난 동물원을 취재한 다큐 영상이 있었어요. 네. 보면 박살나서 그 이제 동물원에 있는 동물들 태반은 죽었고 살아남은 동물도 이제 다 PTSD 걸려버린 거야. 네. 그 이제 밤새 그 이제 폭격 PTSD에 걸려가지고 애들이 제정신이 아니야 동물들이. 그래서 막 숫사자 같은 경우도 털 반쯤 빠져가지고 네. 애가 막 넋이 나가지고 이상 행동 보이고 막 그러는 장면들을 찍었는데 이제 그때 이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뭐 지뢰를 그 이제 뭐 연출은 아니겠지만은 그 상황을 좀 이제 의도한 다큐 장면일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은 그 이제 폭격 맞아가지고 다리 하나를 잃은 소녀가 그 동물원에 와가지고 그렇게 넋이 나간 사자를 보는 장면이 이제 다큐에 찍혔어요. 얼마나 비참한 장면입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참상들은 정작 제대로 보도되지 않고 있는데 겨우 꼴랑 푸시가 키우던 개 한 마리 죽었다고 그렇게까지 떠들 일인가 그렇게 이제 제가 글을 적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때 그 이라크 파병이나 아니면 반미 같은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되게 경도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글을 적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아마 이즈음에 제가 노사모로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동했다면은 저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아무튼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현타가 오셨겠냐고. 네네. 생각해보면 그렇게까지 내가 얘기를 했는데 이걸 못 알아먹냐 그런 생각 드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때나 지금이나 이제 공통점은 네.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지는 못한다. 그리고 이제 정치권에서도 안 되고 그렇죠. 지지자 그룹에서도 갈등의 해결할 네.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 혹은 이제 사람들의 태도가 별로 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네. 어떤 자기가 속해 있는 혹은 자기가 믿는 것들에 대해서 너무 심하게 경도돼가지고 다른 것들을 아예 완전히 다른 것들을 배척 이상의 어떤 멸살의 대상으로 여겨버리는 그런 점에서는 이때나 지금이나 별로 다르지 않다.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유추해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현타를 저는 많이 느꼈다. 근데 이제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또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이 노무현 대통령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입니까? 이런 분이 그 지지자 그룹들 데리고 한 10몇 년을 그렇게 함께 했던 지지자 그룹들을 데리고 있으면서도 그 중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새겨 듣고 스스로를 변화시킨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분명히 그때 파급력이 컸다면은 지금 개딸 꼬라지가 나지는 않았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못된 걸 보면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가르침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은 노무현 대통령 같은 대단한 분도 저렇게 이제 사람의 근본을 바꾸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뭐 우리도 이제 방송에서 매주 이제 하는 얘기들이 거의 방송을 이제 방송 내용 뭐 다 컨텐츠를 다른 걸로 짠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나온 얘기들이 항상 비슷해요. 주제의식 우리 스스로 가지고 있는 주제의식 같은 건 항상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가 던지는 메시지는 거의 저는 일정하다고 생각하는데 뭐 근데 아무리 던져봤자 뭐 별로 변하는 거 없단 말이죠 분명히. 그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대단한 스피커가 못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저희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우리 말씀을 이렇게 그러니까 좀 깊게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실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별로 실망할 필요는 없다. 어쩔 수 없죠. 는 결론이 내게 됩니다.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뭐 공자, 네. 소크라테스, 네.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 네. 당대에는 다들 불행하셨었습니다. 아니 뭐 이제 그런 위대한 분들이 뭐 불행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스피커가 작았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이제 그 현세에 그랬던 게 아니라 현세뿐만 아니라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금 2000년 넘었잖아. 2000년 동안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잖아. 만약에 그 말씀으로 사람들이 제대로 교화가 됐다면 적어도 뭐 지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찬이 몇십억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렇죠. 그 인구들만 제대로 교화가 됐어도 세상이 이렇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 제대로 받들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그 엄청난 분이 그렇게 위대한 말씀을 남겼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뭐 예수님까지 갈 것도 없이 노무현 대통령 사례만 봐도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렇게 대단하신 분이 정말로 훌륭한 말씀들, 정말 어려운 말씀도 아니야 이거는. 정말 노무현 대통령 글을 이제 제가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권한다고 말씀드린 이유 중에 하나가 굉장히 이제 좋은 내용들이고 깊이 있는 내용들인데 현학적이지 않거든요 글이. 거의 이 글도 보면 거의 초등학생들한테 설명하는 수준이에요. 굉장히 쉽고 친절하게 풀어서 쓰시는 글이 쓰시기 때문에 어려운 글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십몇 년 동안 옆에 있었다는 사람들조차 그 뜻을 제대로 못 따랐다는 거. 거기서 이제 저희가
BC님이랑 제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그런 거예요. 결국 사람들을 변화시키지 못한다고 해서 실망할 일이 아니다 결코. 그리고 이 민주주의,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게 결국은 그 본인도 말씀하셨지만 네. 민주주의의 핵심 작동 원리 중에 하나인데 네. 철학적인 배경이 되는 거죠. 그런 건데 이것을 실제로 행해 나가는 것이 이게 영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죠. 쟤네 못한다고 이렇게 비웃을 것도 아니고 네. 내가 당장 할 수 있겠느냐. 그렇죠. 네. 이번 주에도 뭐 비슷한 일을 겪긴 했는데 네. 트위터에서 나중에 얘기하고 아니 바로 얘기하면 되겠네. 바로 얘기하면 네. 되겠구나. 네, 뭐였냐면은 이 스카이데일리 요새 자꾸 단독 기사를 내고 있는데 그리고 이걸 이제 좀 제 타임라인에서도 인용하시는 분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스카이데일리 기사를. 예. 캡처라던가 이렇게 통해서 네. 제법 인용하시는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그 단독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기사를 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계엄 때 계엄군이 수원에 있는 선관위의 연수원에 가가지고 중국 스파이 99명을 체포를 해가지고 이거 미군한테 인계했다고 하죠. 예, 미군한테 인계해서 그 99명의 스파이들은 평택항을 통해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됐다. 네. 뭐 그런 다음에 이제 미군의 그 수사를 통해서 범행 일체를 다 자백했다. 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네네. 이게 이제 지금 윤석열 변호 측에서 네네. 지금 이제 요청한 거 탄핵 헌재 심판에서 이제 다툴 내용 중에 하나로 이제 그게 들어갔잖아요. 지금 선관위에서 이 연행한 사람들에 관해서 부정선거. 네, 부정선거 음모론의 이제 근거라고. 네. 그래서 이 선관위에서 뭐 민간인들 90여 명을 연행했다. 뭐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 관해서 뭐 중국인 명단이랑 대조해 달라 뭐 이제 그런 식의 이제 요청이 있었다고 해서 그래서 헌재가 그걸 수락을 했다고 해요. 네. 그래서 또 굉장히 흥분들을 했나 보더라고요. 윤석열 지지자들은. 네. 야, 이게 증거가 이제 나온다. 헌재에서 그냥 그래 한번 맞춰보자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렇죠. 중국인 90명 있네라고 얘기를 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연행이 되냐 이것도 자체도 중요한데 일단 잠깐 스카이데일리 살펴보면은 이 선관위 연수원에 계엄군이 출동했던 정황들을 작년에 연말에 많이 보도가 됐어요. KBS라든가 또 시사인에서도 보도가 됐었어요. 네네. 그래서 KBS랑 시사인에서 기사에 어떻게 나왔냐면은 계엄군이 이제 선관위 앞에 이렇게 잠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사람들이 이제 숙박을 하는 연수원이니까 네. 잠을 자는 공간이 있잖아요. 그 네네. 건물이 통제됐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통제돼서 수시간 동안 나오지를 못했다. 네네. 그 연행이 아니죠 사실. 갇혀 있었다 네. 이런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이게 거기서 99명의 중국인 해커 집단 뭐 아니면 스파이를 연행을 했다는 걸로 내용이 바뀐 겁니다. 이게 이제 말자 맞추기 그게 그런 거를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선관위 선관위 연수원 네. 거기에 중국인들이 체류한 적이 있습니다. 코시국 때. 코시국 때 이제 그때 왜 비행기 타고 들어오면 2주간 격리시켰잖아요. 격리하는 공간으로 잠깐 사용이 됐었구나. 썼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이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선관위의 5급 보직자 과정 주임 지도 교수라는 분이 이제 SNS에 올리신 글이 있어요. 최근에 이 스카이데일리 기사 나와가지고 보면은 계엄 당시 중앙선관위 선거연수원 생활동에는 5급 승진자 과정과 6급 보직자 과정 숙박 교육생들밖에 없었습니다. 다 저희 기관 현직 국가직 공무원들입니다. 몇 주 전부터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저희들끼리 교육받으면서 운동화에 패딩 입고 피곤해 보이니 충분히 중국인으로 보일 수 있다면서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연수생들밖에 없다는 거야. 그렇죠. 당시 현장에. 또 이게 중앙선관위에서 그 언론을 통해서 그런 중국인들 없었고 네. 다 해명을 한 사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스카이데일리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뭐 그 다음에 또 파이낸스 투데이. 네. 이제는 조선일보가 아니라 우리가 민족 정론이라를 주장하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도 경제지에서 왜 그래 갑자기? 이름만 파이낸스 투데이지 뭐 경제랑 거의 아무 상관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스카이데일리와 이제 비슷한 스카이데일리 보도를 인용을 하면서 네. 이제 뭔가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를 했어요. 파이낸스 투데이에서도. 네. 그러니까는
이 윤석열 지지자 쪽은 야 시사인이랑 KBS에서도 보도했던 사안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예, 네. 이 좌존 놈들.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시사인 들어가서 찾아봤거든. 그래서 민간인이라잖아. 그냥 그 민간인 90이면 구금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거기 네. 중국인이라는 얘기는 어디가 없어요 일단. 네네. 그러니까 통제됐었다. 뭐 네. 그러니까 갇혔었다. 감금 네. 네. 이런 상황이었지. 누구를 거기서 끄집어내서 어디 끌고 갔다 이런 네. 내용은 없었단 말이에요. 네네. 오죽 답답하면은 자꾸 이제 그 스카이데일리 통해 가지고 시사인이 언급이 되니까 시사인에서 기사를 또 써서 냈어요. 네. 이게 당시에 이제 CCTV 화면도 다 확보를 했는데 그 네. 윤건영 의원실에서 확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 생활동 내부 CCTV 영상을 보면 네. 계엄군이 단 한 명도 출입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이제 입구만 막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건물 아니면은 그 연수원 담벼락 정문 쪽 이 정도에서 대기 정도만 했다가 다시 물러난 네네.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선관위 연수원에 실제로 중국인이 출입한 적은 있는데 그건 고시국 대 일이고 네. 전혀 이제 말이 앞뒤가 안 맞는데 그냥 중국인 실제로 연수원에 출입한 중국인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이제 짜집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시간 순서 무시하고 그냥 짜집게 해가지고 중국 스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만든 것처럼 보이는데 이 스카이데일리 뭐 이제 사장이 국정원 출신이라고 네. 저쪽 이제 우파 유튜버 쪽에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거론을 하시면서 이건 이제 제 타임라인에 어떤 분이 올리신 글인데 국정원 출신이라서 좀 더 뭐 신빙성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이제 글을 올리셨는데 그게 이제 말이 국정원 출신 별별을 넘는 거 우리 김병기 통해서 봤잖아요. 그러네. 그리고 이제 국정원 출신이라는 게 어떤 맞아요. 뭐 정보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서 더 많은 정보를 취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다 신뢰성이 있냐면 그건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국정원 내부에서도 실제 정보를 분석하는 사람은 또 따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첩보 온갖 들어온 첩보 통해서 이제 진위를 가려가지고 거기서 정보를 생산을 하는 데가 국정원이잖아. 말하자면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제 뭐 다시 국정원 출신이라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말하는 정보가 다 100% 신뢰성이 있냐면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도 자기 이익에 따라서 얼마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그렇죠. 그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김병기가 그런 케이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국정원 출신이든 말든 간에 그건 상관없는 얘기고 뭐 국정원 출신이라서 남들이 못 들은 첩보를 들었다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래서 이 스카이데일리의 단독 보도가 그래서 정말로 뭐 사실에 부합했다 그러면은 이거 온갖 매체에서 다 물었어야 되는 빅뉴스 아닙니까? 엄청난 뉴스 아닙니까? 이게 스카이데일리에서는 이제 미군 내에 예. 정보통을 통해서 이 소식을 들었다고 그 기사에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확인이 됐다고 하는 거야,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이면은 우리나라 매체뿐만 아니라 폭스뉴스 같은 데서 지금 떠들고 난리 났어야 했다고. 그럴 수 있죠. 왜냐면은 야 중국에 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뭐 그렇죠. 호주라던가 네. 뭐 여러 나라들의 그 중국의 뭐 스파이들이 네. 막 그 댓글 달고 아니면은 막 선거 이렇게 조작에 나서고 뭐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고 되는데 야 이게 한국에서도 발견됐다. 네. 이거 충분히 보도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 완전 국제 토픽감이라니까요. 99명인데 스파이가 규모도 대단한 거지. 야, 씨발 스파이 91명이면 그 어떤 국가의 한 기관 전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스파이 99명의 스파이가 한 자리에서 잡혔다고 치면은 그래서 이건 애초에 진짜로 너무 얼토당토 하는 것인데 저는 이제 이게 제 타임라인에 뜨니까 좀 솔직히 말하면 많이 짜증이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시국에 이르게 된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가짜뉴스에 너무 매몰된 나머지 윤석열이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그러니까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 시국까지 흘러온 거고 그리고 그동안에 우리가 가짜뉴스를 피해본 게 한두 개입니까? 한두 번입니까? 얼마나 고통을 받았잖아. 그 가짜뉴스 때문에. 지금도 고통받고 있잖아. 근데 그런 와중에 이거 사실 좀 되게 이제 달달할 수 있죠. 왜냐하면 저도 중국 때문에 짜증나고 중국 저 새끼들 뭐 하는 것 같다 그런 생각 저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와중에 이런 기사가 딱 나오니까 삼키고 싶은 생각이 들죠. 씨발 중국 새끼들 막 구린 짓 하는 것 같으면 실제로 이렇구나라고 믿고 싶은 생각이 들 수는 있죠. 근데 앞뒤 따져보면 정말 말도 안 되거든요, 이거는. 뭐, 그리고 예를 들어 정말 뭐 그 중국이 우리나라 선거에 개입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연수원에 91명을 보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대체? 그러니까 말이에요. 오히려 잡히기 쉬워. 그런 식으로 하면. 서버 조작에 한다고 치자고 그러면은 중국에서 하면 되잖아. 뭐, 그게 훨씬 편하지. 네. 뭐, 예를 들어 아니면 선관위 서버가 인트라넷으로만 돌아간다고 칩시다.
네네. 인터넷에서 연결 안 되고 네. 그러면 내부로 잠입을 해야겠지. 근데 그런 경우에 91명씩 선관위에 보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죠. 그리고 뭐 우리나라 선관위 전체를 완전히 매수를 했대. 조직 자체를 완전히 중국이 잡아먹었대. 어떻게 90만 명씩이나 중국인을 데려와서 이 연수원에 갖다 넣을 수가 있냐고. 지금 선관위에 자기 가족들 집어넣는데 더 바빠. 그러니까 선관위가 여러모로 민심 잃을 만한 짓을 많이 했고 많이 했죠. 예. 그리고 이제 좀 못 믿어온 짓도 많이 했어. 이를테면 그러니까 선거 관리 자체를 너무 엉성하게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이렇게 뭐 어떤 그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잣대가 오락가락한 일관적이지 못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비판들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거에 충분히 동의할 수 있어요. 그런 각각의 사안들에 대해서. 그런데 선관위가 의도를 가지고 뭐 국가를 좌지우지하려는 그런 의도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선거로 장난질을 친다. 이거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일단. 왜냐면 그렇게 보는 건 사실 그 선거 지는 사람들만 항상 그 소리 하거든요. 일단. 네네. 선거 이기면 그 소리 안 해요. 그치. 그렇죠. 선거 이기면 선관위 우리 편이야. 절대 안 하지. 이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극단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그 전까지 김어준 그 저기 뭐 K값에 그렇게 경도됐던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개딸입니다. 예? 근데 윤석열의 부정선거론에 그 사람들이 동의해요? 안 하죠. 왜 안 합니까? 자기들이 이겼거든. 총선을 이겼으니까. 그것도 아주 그냥 압승했거든요. 압승. 압승했거든.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는 거라고. 그러면 그 K값이라는 거 자체가 존나 진정성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걸 신봉하는 사람들의 태도를 볼 때 태도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네. 너 씨발 네가 피해봤다고 싶었더니 존나게 지랄하더니만은 네가 이기니까 그냥 아무 소리 하는 거 이게 말이 되냐? 네 말대로 그렇게 선관위가 못 믿을 짓다면 이기건 접근 간에 계속 문제를 제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발 이거는 좀 이거 인용하시는 거는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게 너무 똑같잖아요. 과정이 김어준이랑 너무 똑같잖아. 똑같죠. 김어준은 그 미국 뭐 대사관에 네. 뭐 정보 라인. 얘네들은 미군. 네, 미군 정보통. 네. 스카이데일리는. 네. 참. 공통점 둘 다 검증할 방법이 없다 이거. 검증할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좀 더 그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들은 전역을 안 물고 있다. 그것도 네. 공통점이죠. 이거 사실이었어. 뭐 채널 A 같은 데서 안 물었겠어. 난리 났죠. TV 조선 뭐 채널 A 뭐 특집 보도 냈지 거의 이 수준이면. 장난 아니죠. 네. 제발 뭐 좀 중국에 대한 적대감 저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 민주당에 대한 적대감도 이해를 하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기사들이 달달하게 다가올 수 있겠다. 거기까지는 저도 충분히 뭐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삼키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로 삼키면 안 되는 독입니다. 이런 것 때문에 나라가 이꾸라지 됐는데 거기에 반대 안 내면서 똑같이 굴면은 뭐 우리 스스로 우리가 최후의 보루라고 여긴다면은 이거야말로 나라 망가뜨리는 짓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최후의 보루인데 우리마저 그렇게 타락해 버리면 어떡합니까 대체? 타락입니다. 이런 거 주워 삼키는 거는 좀 나쁘게 말하면은 제발 그래서 스카이데일리 같은 거 좀 제껴 두시길. 저쪽 그 수권 애들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거기 진짜 노답이잖아 보면은. 네. 지금 뭐 한남동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네. 뭐 정광훈 목사, 그다음에 뭐 그 신의 한수 신혜식, 그다음에 뭐 신남성연대 배모 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막 모여가지고 서로 달달하게 지금 뭐 스포츠에 땡기고 열심히 땡기고 있어요. 정광훈 이 새끼 진짜 개새끼인 게 그 자기한테 이렇게 그 메시지 같은 게 많이 왔다. 분신에 관해서 대신하겠다. 네네. 그러니까 뭐 타이밍 제서해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어요. 타이밍 제소해라. 실제로 이제 그 윤석열 이번 주에 체포됐잖아요. 네. 체포 당일날 한 명이 분신을 냈어요. 네네네. 그랬죠. 지금 예. 뭐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그 저희 의식 불명 상태인 것 같은데. 아니 나중에는 결국은 돌아가신 것 같더라고요. 돌아가셨나? 네. 그뒤 후속 보도는 못 봤는데 아무튼 이제 한 명 분신을 하셨는데 그분도 정공원한테 원래 메시지를 보냈었어. 그래서 지난달 언제였더라? 그때 윤석열 그 탄핵되는 날이었나? 그날도 분신하려고 했다가 그때는 이제 그때는 용산에서 하려고 했다가 네. 못 하고 제지당했나 그래가지고 못 하고 했다가 이번에 체포하면서 이제 분신을 했는데 그거 부추기는 새끼들 진짜 이것들은 이게 사람입니까 그게? 근데 우리가 그 동안에 그
민노총 그러니까 운동권 네네. 위시하는 어떤 그런 세력에서 이제 가끔씩 그런 소리 하잖아요. 누가 뭐 투신하거나 분신하면은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는 철없는 인간들이 있었잖아. 네. 그죠? 그런 거에 관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보면 이제 국힘 게시판 같은 데도 그런 소리를 했었거든. 누구 한 명만 분신해주면 좋겠다. 이딴 소리 하는 새끼들이 있었어. 근데 그런 와중에 정광훈 이 새끼는 와가지고 부추기고 있고 하지 말아서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를 안 해요. 개새끼는 그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된다. 이딴 소리 하고 있다고. 뭐 그런 게 다 목사야 진짜. 그래서 야 민주당 뭐 가짜뉴스 잡고 내란 뭐 선동 세력 잡는다며 이런 거나 고발하라고. 카톡토를 생각하지 말고. 개새끼들 정광훈 무섭나? 붙으면은 못 이길 것 같나? 아니면 뭐 지륵상 싸움 돼가지고 뭐 이재명도 그냥 끌려 들어가서 못하나? 여러 유튜브 채널도 잔뜩 고발을 했다고 하는데 거기에 정광훈도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채널만 막아서 될 일 아니잖아요. 현장 나와서 마이크 잡고 이지랄하는데. 그렇지. 뭐 그것도 그렇고.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와중에 우리가 스스로 대한힘을 인정받고 싶으면은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짜뉴스 같은 거, 스카이데일리 같은 거, 뭐 이제 재미로 읽을 수도 있고, 이거 뭐지 의구심 가질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근데 이거는 따지고 보면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일단 그리고 단독 나온 건 사실 대부분 걸러야 됩니다. 단독으로 나와서 그 기사가 확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다른 매체에서 인용을 하면서 확산이 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기사라면 대부분 다른 매체에서 이거 뭐지 하고 받아가지고 좀 체킹해봤는데 팩트 체킹해봤는데 전혀 이거 보도하면 안 되겠다 싶은 수준이니까 그냥 내다 버린 기사일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매체 한두 군데에서 단독으로 던지는 것들은 거르시는 게 좋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짜뉴스 때문에 나라 꼬라지 이 모양인데 우리까지 가짜뉴스 먹으면은 진짜 답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길 권합니다. 네, 그래서 프리토크 이걸로 마치고요. 프리토크 제안해 주신 분이 어느 분이셨지? 미스터 폰드님. 네, 미스터 폰드님이 유튜브 댓글에 이제 예. 프리토크를 해보면 어떻겠냐? 네네, 스몰 토크를 그래서 네. 프리토크로. 네, 그래서 이제 선행이라는 네네. PR이 접두를 붙여도 되고 아니면 뭐 그냥 프리, 네, 공짜 토크도 되고. 네, 아무 말. 아무 말이 더 적절하긴 하겠다 사실. 네, 아무 말. 아무 말로 그냥 바꿀까? 그런 아무 말 시간으로 바꿀까? 아무 말 시간? 그것도 뭐 일단 오늘은 네. 프리토크인 걸로. 프리토크인 걸로. 네, 그래서 프리토크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S님, 웰컴퓨터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 사하구 낙동대로 323번 길의 유 사하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 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 PC까지 조립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의 견적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웰컴퓨터로 보내주시면 전국 어디에서도 편하게 서비스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 달품은 농장 @DALPUME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농사짓는 문파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소금빵, 그리고 생강청일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 선물 세트도 절찬리 판매 중입니다. 네. 생강청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이것도 지금 설 선물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좀 이 호두광정이 좀 가격이 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선물하기 좀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물 대상에 따라 가지고서. 네네. 이제 좀 더 이제 그 가벼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많이 뿌릴 때 이제 좀 유용한 이 생강청도 많이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요 포장된 그 사진을 봤는데
포장 퀄리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포장비를 1,000원인가 더 받으신다는 것 같은데 그거 받으면 사실 재료비밖에 안 나오거든. 내가 보기에도. 그렇죠. 네. 그래서 인건비 따로 없이 그래가지고 그 너무 고생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그가 뭡니까? 어쩌고저쩌고가. 아니 그냥 이제 좀 몸 좀 고생스러워 상관없다. 뭐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좋은 말을 어쩌고저쩌고라니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무튼 그래서 생강청도 많이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거 이제 지난주 원래 다루려고 했다가 녹음 시간 끝난 관계로 이제 목표 놓고 그냥 그대로 그냥 킵해도 상관없지 않을까 싶었는데 이번 주에 또 이제 비슷하면 비슷할 수 있는 논란이 하나 생겨가지고 이제 지난주에 준비했던 내용을 끄집어내서 이제 좀 살 더 붙여가지고 가져왔습니다. 자, 그 1월 10일 날 그 평담 책방에 케네디 스쿨 재학생단이 이제 방문을 했어요. 미국 케네디 스쿨 재학생단이. 네네. 여기 이제 그 박영선이 그 지금 케네디 스쿨의 연구원으로 가 있어가지고 이제 주선해서 이제 그 재학생들 데리고 이제 한 평생 책방 방문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날이 이제 그래서 이제 뭐 덕담을 주고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정치와 양극화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냐라는 질문, 그 박영선의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이제는 통합 민주주의가 필요하고 분열과 양극화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이 시대의 과제이며 특히 고질적인 빈부격차는 가장 심각하게 국민 통합을 깨는 일이다. 국민을 섬기는 정치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라는 또 질문에는 이제 현실 정치에서 이익을 가진 특권층을 경계하고 위협에 빠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평범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쉽지가 않다. 요즘 한국 정치는 제도권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고 평범한 시민이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시국을 진단을 하셨어요. 제도권 정치가 지금 망치고 있고 그나마 평범한 시민이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우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지난주에 좀 비판적인 논조로 이제 한 꼭지를 잡았었는데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사실 원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이것도. 네네. 그리고 이제 관점에 따라서는 뭐 다르게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 민주 진보 진영 스탠스로 이해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냥 이제 이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그냥 그러니까 내 식대로 받아들여 버리면 그런 거예요. 중도가 지금 그나마 나라 꼬라지 개판 안 되게 겨우 버티고 있는 거다. 중도 시민층이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도권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제도권 정치라는 게 단순히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그 정치인들이 휘둘리는 시민들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하신 거라고 친다면은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었는데 이번 주에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방점을 찍었습니다. 네. 한번 보시죠. 네. 예, 1월 15일에 SNS에 쓰신 글인데 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되고 네네. 나서 같은 날인가 이게 이날이? 네. 네. 올리신 글이에요.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이뤄낸 승리입니다. 위대한 국민들께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너무나 아프고 부끄러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이를 새로운 시작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 크고 강한 민주주의를 다시 굳건하게 일으켜 세워야 하겠습니다. 다시 자랑스러운 나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둘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합니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볼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 이 글이 올라오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마음이 많이 식으셨어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비판에 네, 상처받으신 분들도 댓글을 많고, 네. 다셨고 이게 첫 문장부터 상당히 좀 그래요. 위대한 시민들의 위대한 승리다. 이게 방송에서 권순욱 기자도 한번 이거를 비판하실 때 이 글 안에 짧은 글 안에 이제 모순된 게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의 거대한 연대가 승리를 이뤄냈는데, 근데 또 둘로 나뉘어진 국민의 마음은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죠. 어떻게 된 서로 그러니까 이 상황이 동시에 존재를 할 수가 있냐 이런 거죠. 그 경의를 표하는 위대한 국민들이라는 거는 전부가 아닌 거죠. 그렇게 되죠,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뭐 정리를 하자면은 결국은 이제 윤석열의 체포에 찬성하는 그 한남동 앞에 모였던 그 사람들이 승리자고 그다음에 둘로 나뉘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패배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승리와 패배가 나눠져 있는데 그러면은 그 적극 체포를 응원한 사람들만 승리를 거둔 거잖아. 그 사람들은 그런 평범한 시민들인가? 네.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둘러 나눠진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이제 진실을 있는 그대로 봐야 된다. 그래서 정치와 언론이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도 참 그냥 좀 나쁘게 말하면 입에 발린 소리고 하나만한 소리고 그리고 철학이 없는 소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에 인트로로 노무현 대통령 말씀을 인용한 게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사실은. 둘로 나눠진 마음을 그러면 하나로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필요한 게 상대주의와 관용인 거예요. 진실을 어쩌고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은 이 진실을 사람들이 그럼 지금 둘로 나누어진 이 사람들이 우리 빼고 그러니까 중도 빼고 좌로 나눠진 사람들이 진실을 그대로 본다고 생각 안 할까요? 다들 진실을 자기 눈으로 그대로 보고 있어요. 근데 관점이 다를 뿐이에요. 양 진영이 보는 진실은 하나예요. 관점이 다를 뿐이라고. 관점이 아주 극과 극이죠. 관점이 극과 극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거를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리면 이 관점을 하나로만 하나의 관점만 존재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나쁘게 말하면 독재 마인드예요. 굉장히 무서운 마인드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시절 말씀하셨던 네. 원팀을 국가 단위로 적용을 하시겠다는 것인지. 근데 저는 그 당시 말이죠. 그 원팀을 이제 굉장히 그 선회해서 어떤 그 승자가 나머지에게 베푸는 관용 같은 걸로 관대함 같은 걸로 그래서 이제 저쪽에서 좀 패자들이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경선에서 진쪽 진영 사람들이 막 험한 소리를 해도 까대고 짓밟으려 들지 말고 포용해야 된다. 그렇게만 이제 이해를 했었는데 이 글을 보면은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도 과거에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약간 이제 그런 비판 소리들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 마키아벨리즘을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스트 같다. 뭐 이를테면 이제 그런 비판들이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걸 안 받아들이려고 했었는데 어떻게 보면 애써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경향이 저한테도 있었는데 아 이거는 많이 그러니까 철학적 부재다. 저도 이제 그렇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글을 보면서. 그러니까 다들 자기가 보는 게 진실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진실을 제시해도 이미 관점에 따라 가지고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뭐 정치와 언론이 통합을 한다고 무슨 수로? 그러니까 이때 필요한 게 상대주의와 관용이라고. 네 관점도 있고 내 관점도 있으니까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자. 말을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어느 관점이 맞는지 아니면 그 관점 중간에 뭐가 있는지 거기서 우리가 합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지 한번 말을 맞춰보자라는 태도를 서로 가져야 된다라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런 게 정말 필요한데 네. 이 글이 정말 이거 좀 과격한 표현이긴 한데 좀 이재명이 쓴 글 비슷한 걸로 흘러간다라는 게 네네. 그 정치권과 언론이 뭐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끔 앞장서달라 네네. 하셨잖아요. 네. 사실은 그러니까 어떻게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 사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이시니까 네. 오히려 방법을 제시를 하신다거나 좀 이런 게 오히려 따라야 되는데 네. 뭐 이런 거는 좀 하지 말고 이런 쪽으로 뭐 좀 나아가자. 뭐 어떤 게 좀 시급해 보이더라라던가 이런 주문이 구체적인 주문이면은 좋은데 이거 뭐 하나로 모아야 됩니다. 이거 뭐 교장 선생님 훈화 말씀도 아니고 훈화 말씀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그렇지. 그렇죠. 훈화 말씀도 이를테면 뭐 등교 시간을 잘 지킵시다 이래지고 좀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줘야지. 그러니까 이거 좀 진짜 힘 빠지는 얘기거든요. 많이 그래요. 예. 그러니까 공허한 이야기. 네. 네. 그렇죠. 공허하다는 표현이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식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님의 글을 보고. 애초에 지금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글 시작에 이미 편을 갈라버렸어요. 승리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네. 사실은 이 상황은 모두의 패배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SNS 글 썼지만 이 상황에서 스스로 승리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재명밖에 없어요. 이 새끼는 지금 바라는 게 딱 하나잖아. 두 가지잖아. 재판 최대한 미뤄가지고 재판 전에 대선 열리게 하는 거. 네. 거기에 한 스텝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할 테니까 윤석열 체포 직후에 그러니까 스스로 승리했다고 말하는 건 이재명밖에 없어요. 그 체포하려고 그 시위한 시민들 그 사람들이 승리했습니까? 그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뭐 그 중에 이제 그래 나쁘게 말하면 직업 시위꾼들도 있죠. 네네.
그 사람들 제외하면 대부분 사람들 생업 제껴놓고 아니면 뭐 자기 삶의 일정 부분을 포기하면서 거기 나와가지고 그냥 뭐 이제 그분들까지 참 뭐라고 싶지는 않거든요. 거기서 이제 뭐 밤새고 했던 사람들 네네. 동기가 불순한 게 아니니까 정말로 이제 나라 걱정해서 나와서 그랬을 테니까 그분들이 승리자입니까? 그게 승리예요? 그게? 애초에 그런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이 대명천지에 주말에 밤새가면서 길바닥에서 오돌오돌 떤 그 상황 자체가 패배 아닙니까? 정치의 패배 아닙니까? 이 한국 사회의 패배 아닙니까? 이거를 어디 봐서 승리라고 말할 구석이 있습니까 대체? 그런데 이걸 승리라고 규정을 하셨다는 거. 이거는 편가르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래서 이거는 참 많이 뭐 공허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차라리 안 쓰시는 게 나았을 텐데 이런 거는. 아 그렇죠. 뭐 하지만은 이제 어쩔 수 없죠. 하지만 한편으로 저는 이제 뭐 진작부터 대통령님 그냥 퇴임하신 이후부터 그냥 행복하시길 바란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뭐 상처받거나 그런 건 없었어요. 오히려 네. 좀 이제 많이 한심했고 이제야말로 난 까방권 다 썼기 때문에 덤비겠습니다라고 이렇게 태도를 바꾸는 상태였기 때문에 비판할 일만 남긴 했었죠. 그래서 참 많이 그랬다. 자 이제 뭐 이번 주에 이 나훈아를 대차게 깠어요. 또 이 저쪽 진영 인간들이 민주 진보 진영이나 인간들이 나훈아 씨를 이것도 이제 그냥 뭐 흘러갈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나온 저쪽 진영 뭐 정치인이나 셀럽들의 말들을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은 정말로 너무 한심해가지고 이걸 가져와 봤는데 일단 한번 봅시다. 그 1월 10일 날 이제 지금 이제 나훈아 고별 콘서트 뭐 라스트 콘서트인가? 네, 이걸로 이제 은퇴를 하는 겁니다. 이제 투어를 돌고 있었는데 1월 10일 날이 이제 서울 올림픽 공원에서 KSP돔 네네네. KSPO돔 여기서 이제 공연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훈아 씨가 자기 이제 왼팔을 가리키면서 니는 잘했나? 그래서 왼쪽 오른쪽을 보고 잘못했다고 쌩 난리를 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문을 열어가지고 뭐 어머니는 형제가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뭐 형제끼리 싸우면 둘 다 두들겨 팬다 어머니는. 네네. 꼬라지가 둘 다 혼나죠. 꼬라지가 정말 국가를 위해서 하는 짓거리인지 묻고 싶다. 이건 사실 양진영을 다 얘기를 한 겁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군인들에 관해서 비판을 했어요. 이제 머리 위에 폭탄이 떨어져서 지금 전혀 이상할 게 없는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다. 근데 이런 상황에 지금 뭐 그 계엄에 가담했던 군인들 전부 다 잡혀 들어가고 있고 뭐 이제 뭐 어떤 군인은 방송 나와서 질질 짜고 그러는데 저런 군인들한테 생명 맡기다니 웃기지도 않다 이제 그런 비판도 했습니다. 뭐 아무튼 이제 이런 얘기들을 했는데 다음 날 이제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들을 해야 됩니다. 민주당 배치들이 민주당 정치인들이. 네. 대표적으로 이제 김원희. 네, 김원희. 네. 이 사람이 목포인가? 네, 목포죠. 네. 그 손혜원이 나가려고 했던 거기. 네. 그래서 뭐 나훈아 씨를 가리켜서 참 웃긴 양반이다. 예. 한평생 그 많은 사랑 받으면서도 세상 일에 눈 감고 입 닫고 살았으면 갈 때도 입 닫고 그냥 갈 것이지 무슨 오지랖인지 참 어이가 없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비상계엄과 내란이 무슨 일이고 왜 벌어졌는지, 누구 때문이고 대한민국을 정상적으로 되돌리기 위해 우리 국민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고서 그런 말을 하는지 진심 묻고 싶다. 나훈아 씨 그냥 살던 대로 살아라. 당신 좋아했던 팬들 마음 무너뜨리지 말고. 근데 나훈아 씨가 과거에 이제 5.18 관련해 가지고 5.18 엄니인가 라는 곡을 발표를 했었죠. 네. 그게 이제 뭐 알려진 바에 따르면 그래서 그 테이프 2,000개인가를 광주에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그게 안 돼 가지고 뭐 최근에 이제 음원은 지금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곡도 내셨던 분인데 뭐 세상 이래 눈 감고 살았다 이딴 식으로 비난하는 것도 좀 웃기고. 그러니까요. 그 사실 뭐 나훈아 씨가 이 민주당한테만 뭐라 그런 것도 아니고 이 시국에서 이 정도 얘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렇죠. 이거죠 발끈하는 것 자체가 일단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발끈한다는 것 김원희 의원이 보기에는 우리 민주당이 네. 겁나 잘하고 있다 이런 거지. 그런 거죠, 네. 그거지. 아주 그냥 어깨 딱 펴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너무 잘하고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뭐 설령 이제 뭐 설령 정말 이건 뭐 너무 억까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응? 근데 그렇다고 해도 이딴 식으로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게 가당키나 합니까? 일단 정치인식이나 돼가지고 그렇잖아요.
그 김원희 말대로 그냥 나훈아 씨는 그냥 세상에 눈 감고 그냥 자기 뭐 노래나 부르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그냥 완전 딴 따라 취급해버린 거지. 그런 사람이 한마디 했다고 이렇게까지 발끈할 일입니까? 그것도 그렇잖아. 웃기잖아. 자, 그리고 뭐 전남지사도 한마디 했는데요. 네. 김용록 전남지사. 네. 나훈아 씨는 모두가 인정하는 국민 가수고 나 또한 그의 찐팬이지만 요즘 탄핵 시국 관련 발언은 아무리 팬이어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양비론으로 물타기하고 사회 혼란을 부추길 일이 결코 아니다. 지금 이제 이 양쪽 다 비판하면 양비론 저쪽 진영에서 네. 민주당 진영 쪽에서 엄청 많이 나오죠. 네. 양비론 이거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된다. 네. 그리고 양비론이 지금 이제 이 김용록 지사가 말한 것처럼 사회 혼란을 부추긴다. 이게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민주당 같이 깐다고 이게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일이냐고 이게. 이거 이제 근데 이제 그 앞서 소개한 대통령님, 그 문재인 대통령 15일 글이랑 이어 보면은 맥락이 닿습니다. 그 그러니까 진실에 대한 관점을 하나로 통합해야 된다. 네네. 그 얘기는 맥락이 닿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이 양비론이라는 거는 사실 양비론 이건 양비론이라면 양비론인 거 맞죠? 양측 다 까는 거니까. 근데 이건 양비론이라고 폄훼할 일이 아닌 거죠. 사실 현상 자체를 이쪽도 잘못하고 저쪽도 잘못한 거 맞네라고 얘기하는 게 그게 왜? 그리고 이 양비론이라고 민주당 비판을 폄훼하는 거는 네. 이거를 정확하게 사회를 정말 민주당과 국민의힘 두 진영만 존재한다라고 그렇죠. 하는 네. 겁니다. 이게. 그렇습니다. 네. 정확하게 그냥 이부 반으로 갈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의힘이 잘못했으니까 민주당은 무조건 편을 들어줘야 된다. 지금 이 얘기거든요. 네. 같이 가면 안 된다. 네. 근데 그렇게 흑백의 둘만 존재하는 나라냐고 우리나라가. 뭐 그렇기도 하고 그럼 민주당은 정말 잘못한 게 없냐고 그래서. 그렇죠. 그거는 여기 이 유명 셀럽 중에 하나인 전우용 박사. 저에게 듣보잡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차단을 다 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람이 쓴 글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12지심은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과 함께 인간의 기본입니다. 살인하려 했던 쪽과 살해당할 뻔했던 쪽 사이에서 시비를 가리지 못하고 중립인 척하는 건 인간의 기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언은 자신을 향한 무지성 자백이라고 해야 합니다. 우희정 교수도 이 사람 그 옛날 이제 지지난 총선 때 2020년 총선 때 그 더불어 시민당 대표였죠. 대표를 했었던 사람인데 뭐 양비론의 초람은 이미 말했기에 생략하지만 주변에 보면 종종 지적된 문제점에 도저히 변명할 수 없이 치명적일 때 사과나 인정보다는 갑자기 그런 너는이라고 대응하는 이들이 있다. 지극히 미숙한 이들이거나 아니면 매우 교활한 정치꾼들의 대응 전략이다. 문제되는 것에 책임이나 해결보다는 자기 방어 내지 싸우자는 것 외에 다름 아니다. 가수가 굳이 정치적일 필요는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 은퇴를 앞둔 그이지만 정신적으로는 초딩 수준임을 말해주는 것으로서 멍청 발언이라 할 수 있다. 일단 글들이 구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다들 양비론이라고 지랄을 하고 있는데. 네. 아니 둘 다 잘못했는데 어쩌라고. 자, 12지심. 그러니까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잖아요. 네. 아니 민주당도 잘못해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당 까는데. 그러니까 12지심에 의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뭐 정말 기본 수준 떨어지는 사람입니다. 사실 전우용의 글은 안 가져오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전우용은 일단 글이 너무 후져요. 근데 이렇게 쭉 모아놓고 보면 전우용 글만 후지다고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렇죠. 후지 그냥 다른 글도 마찬가지라 가지고. 그러니까 무지성 자백이라고 하는데 정말 누가 무지성인지 진짜 좀 자아성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못하죠. 못하죠. 네, 그래서 그건 무리한 바람입니다. 처리하십시오. 네. 바랄 걸 바라십시오. 네, 처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오희정 페이스북 글에서 저는 웃기는 게 이거 지금 개딸 욕하는 거예요. 이 행태가 그대로 나온 게 개딸이거든. 보면은 뭐 지극히 미숙한 이들이거나 아니면 매우 교활한 정치꾼들은 문제되는 것에 책임이나 해결보다는 자기 방어 내지 싸우자는 것으로 양비론을 던지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봅시다. 이재명 비판할 때마다 개딸들이 하는 소리가 국민의힘은 김건희는 맨날 물고 내줬거든. 김건희는 뭐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아니면은 막 그 옵티머스 같은 건 아니면은 대장도 몸통이 이낙연에 대해 이 소리도 했었단 말이야. 그렇죠. 상대방을 그러니까
이재명 비판을 하면 이재명이 비판하면 거기서 방어만 하면 되잖아. 아니면 대장동 이재명이 한 거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은 뭐 그게 뭐 절차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면 될 일인데 그거를 근데 그게 아니라 그럼 뭐 김건희는 잘했냐? 아니면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가지고 뭐 윤석열한테 뒤집어 씌운다든지 이낙연 대표한테 뒤집어 씌운다든지 그런 식으로 대응을 했단 말입니다. 지금 우의정이 얘기하는 이 행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개딸이고 민주당 진영이에요. 네. 그리고 나훈아 씨가 잘못했냐고. 나훈아 씨가 뭐 개엄했나? 아니 사과나 인정보다는 그런 너는이라고 대응하는 애들 있긴 있지. 이거 국민의힘 애들이 지금 이러고 있잖아. 국힘도 그러겠죠. 갑자기 막 이재명 끌고 가지고 네.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 이러고 있잖아. 네. 지금 윤석열이 잘못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막 자신들의 뭐 지금부터의 행동을 네. 정당화하려고 네네. 뭐 그런 수를 쓰는데 아니 그럼 나훈아 씨가 국민의힘 지지자? 이거 그냥 덮어 씌우는 겁니다. 나훈아 씨가 경상도 출신이라고. 그렇죠. 한쪽으로 몰아가려고 하는 거죠. 이거 진짜 비겁한 이 색깔론입니다, 이게. 그리고 이제 이 행태도 지금 양쪽 진영 모두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가끔씩 개딸들은 기배를 뜨게 되면 개딸들은 저를 윤석열 지지자로 봅니다. 아니면 그 이제 지난주에 비씨님의 예전에 트위터에서 겪으셨던 네네. 그 이제 일부 저기 속골들과의 약간 논쟁 거기서 이제 저도 이제 하도 짜증이 나가지고 글 몇 번 섞었잖아요. 네네. 저한테 좌절이라 그래요, 걔들은 또.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만에 보는. 근데 윤석열 지지자라 그러든 좌점이라 그러든 타격력은 1도 없지. 그래서 내가 그래 뭐 좌점이고 자시고 그러니까 좌점이라는 말을 제가 그냥 그대로 거기에 발끈 안 하고 받아치니까 오히려 얘네들이 당황하긴 하더라고. 그러면서 어이씨 넌 뭐하는 새끼냐 어떻게 좌점이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할 수가 있냐 나한테 그러더라고. 내가 너를 좌점이라고 그렇게 깠는데 어떻게 너는 좌점이라는 말을 그렇게 삼킬 수가 있지 그런 소리를 하긴 하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좌점이 아니니까. 아니지.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상대방을 규정짓는 거 이것도 지금 이쪽이나 저쪽이나 똑같이 하는 짓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악마하고 싶은 대상으로 악마하려는 대상으로 나를 그냥 규정을 하고 싶은 거야. 내가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내가 좌점이 아니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윤석열 지지자가 아니면 걔들한테는 안 되는 거야. 무조건 그래야 되는 거야.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상관없어. 저거를 일단 규정을 해야 되니까. 하여튼 그 친구들 때문에 친구들인지 뭐 형님들인지 동생들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프리토크에서 무려 스카이 데일리를 그냥 일부러 시간을 내서 다뤄준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트위터에나 이제 딱 하고 이 떡밥은 드시지 마십시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그것도 그렇고 지금 제 타임라인에도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삼키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이거는 이러면 진짜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얘기를 해본 건데. 아무튼 우의정이고 이 전우이고 배울 만큼 배운 인간들 아닙니까? 그리고 얘네들은 학생 가르치는 자리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뭐 대학 교수라는 직함도 달고 있는 인간들인데 진짜 너무 수준 미달이죠. 이 수준이면은 일단 글이 일단 구려요. 글 자체가 글도 굉장히 못 쓰고 못 쓸 뿐더러 논리 자체도 자성자박의 논리만 던져대고 있으니. 근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전락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이재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재명 실드라는 그 스탠스만 버리면은 이 사람들도 굉장히 이 사람들의 말이 맞는 말이 될 수가 있어요. 될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지. 근데 똑같은 새끼 어쩜 더한 새끼를 실드 치면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 말이 그냥 자승자박밖에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어떤 말을 던져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비판의 말을 던져야 된다고 그러면은. 그리고 애초에 나훈아 씨 발언이 저격거리가 됩니까? 그러니까요. 이렇게 막 거품 물고 달려들 그게 되냐고. 국힘에서 나훈아 안 까잖아. 손해볼 게 없거든. 근데 걔네들도 사실 깔라면 깔 수 있거든. 왜냐면은 그렇죠. 이미 깔려 있어. 네. 오른쪽은 이미 그냥 여기 잘못한 새끼, 나쁜 새끼. 개새끼들이란 말이야. 근데 뭐 가타부터 그냥 언급을 안 하잖아. 그거 이미 기본으로 깔려 있어서. 그런 상황에가는 이 국민의힘이 이미 잘못하고 정말 석고 대죄해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야 민주당 니네도 참 한심하다. 니네들이 이렇게 나댈 그럴 그렇죠. 수준이냐. 그렇죠. 이런 건데. 네. 이게 발끈해가지고 막.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도덕이 재발되는 격도 되는 거고. 그렇죠. 네. 거품 물고 그냥.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나훈아 씨급 정도 되는 그런 전국구 연예인한테는 네.
잘 안 그랬었는데 얘네들이. 왜냐하면 지금은 유튜브가 더 세니까. 그러니까 지네들이 이제 겁나 세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막 그냥 뭐 다 치고 나가는 거죠. 여기 이제 우리 아주 그냥 많은 빠지면 안 사람들의 되지. 많은 사람들의 네. 존경을 받고 있는 최민희 네. 국회 과기 방송 아우. 네 짜증나. 위원장 네. 왼쪽에 잘한 게 없으니 비상계엄도 그냥 넘어가잔 거? 나모 씨라고 또 지칭을 네, 했어요. 나모 씨. 유치하게. 아 진짜 유치합니다. 네. 이런 수준의 말로 공격해야 쓸 게 있는 언론의 비루함이라니. 이거 진짜 뇌피셜입니다 이게. 아니 비상계엄 언제 비상계엄 넘어가자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비상계엄 넘어가자는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네. 했습니다. 그냥 왼팔 니네 잘했냐고 민주당 니네 잘했냐고. 이 시국 자체가 개판인데 이 개판에서 민주당 니들은 책임이 없냐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완전 나와서는. 그러니까 곡해 지들이 그냥 긁혀가지고. 네. 아 이거 진짜 그러면서 한심한. 이제 이 소크라테스가 그 나훈아 씨 노래 제목이었어요. 저는 테스행 그러길래 뭔지 몰랐는데. 맞아요. 나훈아 씨 노래 가사에 나옵니다. 예, 아무튼 예. 그래서 뭐 소크라테스가 위대한 건 자기 자신을 알았기 때문인데 그가 어찌할까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는데 이 지금 제가 여기 소개한 이 글들 정치인부터 해가지고 네네. 인플루언서들까지 뭐 우의정 전우용부터 해가지고 최민희 또 누구야 김원희 김영록 지사. 네, 이 사람들이 글에 공통점이 있어요. 인신공격만 해대요 이 새끼들이. 네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뭐 반박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반박을 하려면 이건 양비론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해서 뭐 선후 관계를 따져가지고 윤석열이 계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시국이 이런 파국이 펼쳐진 것이고 그렇다면은 책임의 경도를 책임의 중함을 물을 때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 옳다. 지금 그러니까 민주당이 설령 잘못한 게 있다고 해도 지금 이 시국에 얘기할 건 아니다. 이 시국에 와서 비판만 하려면은 적어도 윤석열을 비판하는 것이 옳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한다 치면은. 뭐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라고 저는 받아들이겠어요. 근데 이 새끼들 하나같이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요. 나훈아 씨에 대해서 모욕 주려고 하고 폄훼하고. 네. 그러니까 굉장히 뭐 우의정이 뭐 초딩수준 그랬죠. 진짜 네네. 초딩수준 이 새끼들이에요. 우의정 당신을 포함해 가지고 그러니까 말입니다. 인신공격하고 자빠졌냐? 이거 아유 진짜 아유. 그래서 이런 이제 반응이 나오니까 이제 또 12일 날 또 이제 나훈아 고별 콘서트 이제 마지막 회차 공연이 또 정말 있습니다. 마지막에 네. 마지막 공연. 뭐 장소는 이제 같은 KSPO 홀에서 했는데 이제 이날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저한테 뭐라고 하시면 그렇습니다라고 인정하겠는데 저것들이 뭐라고 한 건 내가 절대 용서를 못하겠다. 정치권에 이제 정치권 주로 민주당이죠. 네. 민주당 쪽에 나선 반응들에서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딴지를 보고 앉아 있다. 오늘 마지막 공연이니까 속 이야기를 해야겠다. 국회의원인지 도지사인지 잘 들으셔라. 나보고 뭐라고 하는 저것들 자기 일이나 똑바로 해라. 어디 어른이 얘기하는데 XX를 하고 있나? 이게 지랄이겠죠. 지랄이겠죠. 네.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선거할 때 보면 한쪽은 뻘겋고 한쪽은 퍼렇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다. 안 그래도 작은 땅이 그렇다. 그래서 이제 1년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경상도 출신은 전라도 출신은 경상도에 나가도록 법으로 정하겠다. 뭐 그래서 동서합을 이루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 나훈아 씨의 전체적인 발언을 놓고 보면 지금 현 시국에서 못할 얘기는 한마디도 없어요. 무엇이 문제인지는 이제 짚고 계신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정치권 자체가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지역주의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제 진영주의까지 온 지금 작금의 이 정치적 현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쉬운 말로 이제 얕은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따지고 보면은 그렇게 또 얕은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충분한 인식은 가지고 있다라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그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의 우리가 이제 고질적 문제로 지역주의를 뽑았는데 지금 지역주의랑 진영주의가 완전히 융합돼 버린 상태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건 진짜로 끔찍해. 되돌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뭐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방법이 생각나는 방법은 없어. 그래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더니만은 13일 날 이제 매불쇼 이제 영상이 올라왔는데 제목이 이래요. 열받은 김갑수 나훈아는 교활한 노인. 그래서 매불쇼에 김갑수 나온 편이에요. 이 왜 가만히 있나 했어 이 아저씨.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니지. 네, 그래서 이제 최욱은 막 물타기라고 또 막 지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양비론 타령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지금은 이제 내란을 진압하는 중이다. 최욱은 이따위로 얘기를 합니다. 뭐 그래 이거는 법적인 용어가 아니고 그냥 뭐 그 인식적인 표현이라고 치면은 뭐 그래 뭐 내란이라고 얘기를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아니 최욱
그러니까 법적인 게 아니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새끼 지금 이걸 법적인 용어로 얘기를 해버렸어요. 범죄 중에 중대범죄가 내란이라고. 네가 판사냐 이 새끼야? 그러니까 아니 그리고 내란은 일단 진압됐다고. 아니 그리고 지금 저는 이거 법적으로 내란죄 성립 안 될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은 내란은 대통령을 상대로 일으켜야 내란입니다. 아니면 국가 권력 예. 또는 뭐 국가 권력 상대로 일으킨 게 내란이지 국가 권력이 일으키는 건 내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저기 굳이 하자면은 그 뭐냐 그 직권 남용 같은 거. 직권 남용 같은 걸로 태클 걸려면 걸 수 있을지 몰라도 내란죄는 저는 성립 안 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그건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제 네. 그 애매한 지점들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그 어설프게 다시 그냥 다 물러난 거. 네네. 그다음에 뭐 국회로도 병력을 국회 뭐 선관위 뭐 이런 쪽으로 병력을 이렇게 보내기는 했는데 저는 정작 한 건 별로 없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좀 애매한 지점인데,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판단하냐에 따라서 뭐 내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제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뭐 어쨌든 그날 국회에서 그 계엄 해지 요구 가결시키고 그다음에 네. 병력이 철수한 걸로 일단 그걸 내란이라고 한다면은 내란은 진압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끌려가서 수사받고 있는 거야. 그렇죠. 어차피 수사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무슨 내란을 진압하는 중이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본인들이 점령군으로서의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최욱 말에서도 좀 웃기는 게 지금 이제 국힘이나 민주당이 뭐 의견 갈려서 그냥 단순하게 싸우고 있는 거냐. 이 자체를 내란이라고 최욱도 얘기를 했어요. 국회는 민주당이 싸우는 거를 내란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걸 진압하고 있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최욱도 이제 민주당이 점령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신나는 거지 본인들은. 근데 아니 이거 잘하고 있는데 이거에 여기서 양비론으로 민주당을 까? 네. 이러니까는 긁히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김갑수가 이렇게 또 이제 대거를 맞장구를 칩니다. 이제 비열하다고 얘기를 해요. 중립 행보라고 뭐 하지만 사실은 한쪽 편을 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그래 설령 뭐 그래 양비론으로 편을 드는 거라고 칩시다. 이 중립을 가장한 한쪽 편들기라고 칩시다. 뭐 이게 그러니까 기계적 중립은 뭐 기계적 중립은 어쩌고 저쩌고 하잖아요. 예. 보통 기계적 중립이 한쪽 편을 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는 기계적 중립이 강자의 편을 들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이 시국에 강자가 누굽니까? 민주당입니까? 그러니까 이 양비론으로 기계적 중립을 해서 표방해서 뭐 한쪽 편을 들고 있다라고 비판을 하려면 그건 민주당 편이었을 때 얘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 논리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민주당이 약자일 때.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자일 때 아니면은 그 양비론을 가정한 말이 민주당 편 드는 말이 될 때 이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민주당이 약자일 때만 성립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애초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개소리인 거예요. 그리고 또 나훈아 씨 이제 나이 들먹이면서 78세다. 그러면서 이제 노인 패밀을 해댑니다. 뭐 태극기 집회 나가는 사람들 뭐 아니면 거기까지 안 간다고 해도 뭐 대충 그 또래 70, 80대 노인들 인식 수준이 다 비슷하다. 그러면서 이제 뭐 경험적으로 분명히 할 수 있는 걸 얘기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계엄령 발동돼 가지고 이제 민주주의 체제 자체가 이제 없어지고 자유가 억압된다 이런 것까지는 그 사람들도 아는데 문제는 그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라고 김갑수는 표명을 합니다. 야, 태극기 집회 나온 사람들이 자유민주주의 밥 먹어준다라고 얘기하냐? 오히려 이 사람들이야말로 자유민주주의자들 아니야, 사실. 조금 그러니까 이상해졌어. 이제 박정희 얘기할 때는 이게 뭐 자유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 이런 식인데 네. 이제 뭐 이분들 이 태극기 이 노인분들 그분들이 이제 종북을 대상으로 하면은 자유가 굉장히 소중해지는 거지. 빨갱이들이 자유를 이게 다 공산주의로 그렇지. 만들려고 한다. 그렇죠. 네. 이렇게 되니까 요즘은 자유민주주의를 내세우잖아. 맨날 내세우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 이 방점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자유가 굉장히 소중하신 분들이야. 이단 말이 좀 골 때리는데 개인이 자존을 갖고 주권 행사를 통해서 대통령을 스스로 뽑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작동하는 현대사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러운 걸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김갑수는 나훈아 또래의 이제 노인들을 표명을 했는데 저는 이 특성에 부합하는 집단을 알고 있습니다. 70, 80대 노인들이 아니에요. 개딸이에요, 개딸.
그럼요. 이재명이 다 해주시는데, 그래서 이재명한테 모든 걸 다 맡겼잖아. 그리고 민주주의 체제에서 작동되는 현재 사회는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사치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여기 정확히 부합하는 게 개딸이라고. 이재명 뽑아주면은 국힘당인들 다 쓸어버리고 적폐 다 쓸어버리고 청산할 거라고. 그리고 사회개혁 이뤄가지고 대동부 세상 이룰 거라고 이렇게 믿는 애들인데 그게 그 마인드 어디에 민주적 절차적인 마인드가 있냐고. 그 옛날에 그 일베 땡중 하나 있었잖아요. 방패 들고 나온 방패랑 창 들고 나온 애게. 그 지가 호국승이라고 막 좌빨대 창으로 찔러 죽인다는 그 새끼. 그러니까는 종북은 죽여도 괜찮아. 종북은 죽여도 돼. 죽여도 돼. 사실 얘네들 마인드 똑같은 거야. 개딸들 그렇습니다. 마인드가. 똑같습니다. 김갑수 얘네들도 자유 이렇게 저쪽은 자유를 모른다고 하는데 니네들이 누리고 싶은 자유는 너네들만의 자유잖아. 민주당만의 자유고. 이제 조금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몇 번 방송에서 얘기했던 그 개딸들의 톡방 이야기. 네네. 이제 강남 역세권에 기본주택 받고 싶다는. 네. 그 특권 의식이 바로 개딸들의 의식이에요. 그렇죠. 왜냐면은 지네들을 기득권한테 빼앗긴 거거든. 그거 되찾는다 생각하는 거거든. 원래 다 지 거라고 생각을 해. 그게 왜 네 거야? 그럼 그건 내 거이기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씨발 너는 역세권에 살 권리 있고 나는 없냐? 그럼 어떡할 거야? 이 갈등은 어떻게 해소할 건데? 무슨 소리 해소할 건데? 이재명한테 충성 정도로 그냥 좋은 데 갖다 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애초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폄훼를 해대고 있습니다. 노인 폄훼까지 해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노예 의식이 어떻고 지금 그래서 이제 이 7, 80대는 어떤 그 권력에 대한 노예 의식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지금 40, 50대는 그나마 교육과 여러 가지 민주주의 효용성을 경험한 사람들이라 정상적인 서방의 민주주의가 온당하다고 깨우쳤는데 7, 80대들은 안 변했다. 이렇게 이제 진단을 합치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젊은 층인 40, 50대가 지금 제일 문제인데 김갑수가 얘기하는. 지금 간발의 차이로 40대가 좀 더 문제더라고. 이제 50대 비호감도가 제법 올라갔어. 이재명 비호감도인가? 아니면은 그래요? 예. 왜 그런지 알아요? 왜요? 내가 50대가 됐기 때문이야. 야, 비겁하다 진짜. 내가 50대가 됐기 때문에. 비겁하다. 50대의 힘은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달을 다 몸으로 겪으면서 이렇게까지 변한 내가 바로 50대의 희망이야. 40대 반성해. 그럼 뭐야 그거? 야, 바로 엊그제까지만 해도. 네. 자, 그래도 아무튼 이런 식으로 또 나이 폄하해야 되고 결국은 이것도 인신 공격의 다름 아니에요. 그렇죠. 네. 왜 양비론이 아닌지 거기 관해서 그냥 나름의 논리를 펼치면 됩니다. 굳이 비판을 하고 싶다면 저는 비판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나훈아 씨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라고 말하고 그냥 넘어가면 될 일이에요. 사실 이 상황 자체는 나훈아 씨가 그 고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얼마나 큰 파급력을 가지겠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냥 어차피 이제 지금 상황은 모두 다 그냥 피부로 느끼고 있을 거예요. 인정은 못하더라도 그냥 다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 나훈아 씨 이제 팬덤이나 아니면 이제 나훈아 씨 말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냥 그래 그렇지 지금 시국에 저런 말 할 만하지라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나머지 개딸들은 싫어하겠지. 그럼 싫어하면 그냥 싫어하는 대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굳이 이걸 가지고 사람 하나 개쓰레기 만들고 그럴 필요는 그런다고 개쓰레기 되지도 않을 뿐더러 이건 그냥 비난밖에 안 되는 거잖아. 다 니들한테 다 돌아간다 진짜. 다 돌아가지. 이미 지금 제 얼굴에 침 뱉는 말들 계속 해댔고 이 비판을 앞서고 던진 말들 중에도 보면은 다 개딸 비판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말들이니까. 네네. 그래서 참 이 자체로도 하나의 어떤 그 파시즘적인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얘네들이 진짜 그 말 무서운 걸 몰라. 말 무서운 걸 모르죠. 행동 무서운 것도 모르고. 다 돌아온다니까. 우리 지금 이거 하면서 옛날에 우리 막 댓글로 끄적거렸던 것들 막 그거 그렇죠. 생각날 때가 있어. 그렇죠. 생각날 때가 있어. 괴롭지만. 괴롭지만 그게 생각이 안 나니까 내가 썼던 댓글들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댓글 들은 사람들 좀 마음이 답답했겠구나. 네.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런 건데. 네. 우리 양심이 있어? 은근히? 그 정도는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BC 호구맨 이런 닉네임 달고 방송하는 거지.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혼란의 와중에 지금 이제 포퓰리즘 대잔치가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제 보면은 14일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 국무회의에서 교부금법 교부금법 개정안을 튕겨냈어요. 제2요구안을 발의를 했어요. 네네. 여기 관해서 이제 이 제2요구안 발의한 이유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부는 무상교육에 대한 지원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고 보다 나은 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국회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달라는 취지에서 제의를 요구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지방교육 재정이 줄었냐면 그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부는 올해 지난해보다 3조 4천억 원 증가한 72조 3천억 원을 교부할 계획이다. 이 재원을 포함해 지방교육 재정을 내실 있게 사용한다면 고교 무상 교육 경비는 지방에서 부담할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2019년에 통과가 됐던 거거든요. 이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이게 이제 일몰조항 적용시켜가지고. 네. 그래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그래서 5년간 이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재정 지원을 일정 부분 정부에서 돈을 내려보내서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작년 12월로 끝났는데 그렇죠. 이거를 이제 민주당에서 이거 연장하자. 몇 년 더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법안을 통과시켜서 정부한테 보낸 거죠. 근데 이제 이제 그럴 필요 없다. 이렇게 최상목 대행이 다시 돌려보낸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으로 나가는 돈이 재정 규모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거 아니더라도. 네네.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여기서 최상목 대행이 얘기한 것처럼 3조 4천억 원이 작년보다 증가를 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 지방 교육 재정 교부금법 이게 이제 한 9천억 규모거든요. 그러니까 9천억 빠진 거야. 그러니까는 3조 4천억 원에서 한 1조 더 붙으면은 이제 4조 4천억 정도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3조 4천억 원만 늘어났다고 지금 얘네들이 이 난리를 피우는 겁니다. 민주당 애들이. 그렇죠. 민주당 관점에서는 그렇고 최상목 관점에서는 아니다. 어차피 지방으로 내려가는데 작년보다 그래도 3조 4천억이라 늘었으니까 지금 원래 작년까지 봤던 9천억을 뺀다고 해도 충분히 무상교육 지원할 여력이 된다. 이런 법 없어도. 그리고 이게 이 교부금이라는 게 거의 자동 패시브로 작동하는 건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은 전체 예산 규모가 늘어나면 자동으로 늘어나. 비율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네, 비율적으로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방 교부금은 증가할 예정입니다. 줄어들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이런 와중에 지자체들이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냐? 이게 이제 포퓰리즘 대잔치죠. 지금 이제 설 명절 요 표가 많이 나돌던데 설 명절 민생지원금 지자체별 지급 계획이라는 표가 이제 나돌고 있습니다. 보면은 경기도 파주시 같은 경우는 지역 상품권 10만 원 그리고 광명시도 지역 상품권 10만 원을 줄 예정으로 있습니다. 전북이랑 전남이 골 때려. 난리 났어요. 전북 김제 같은 경우는 100만 원인데 이건 이제 설 때 50만 원 주고 설 이후에 50만 원 주겠다. 그 완주군 같은 경우는 30만 원. 그다음에 정읍시도 30만 원. 진안군도 진안이야. 진안 맞지? 진안은 20만 원 각각 이제 여기는 또 이제 선불카드로 주네. 선불카드 아니고 그리고 영광군 같은 경우도 100만 원, 설 때 50만 원, 추석 때 50만 원 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주 이제 후하게 주죠. 요 중에 이제 김제시 케이스를 한번 봅시다. 네, 단연 돋보이는 김제시는 인구가 이제 10만이 안 됩니다. 88,400명? 네, 480명. 2022년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규모의 분들한테 일단 설에 50만 원을 뿌리면은 한 방에 440억 원 정도가 뿌려집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인구가 적잖아요. 그래서 440억 원 별로 안 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작년 이 세입 규모도 작아. 그러니까는 인구가 땡기는 돈 자체가 적어요. 인구가 적으니까. 그럼 24년에 얘네들이 어느 정도 일반 회계, 특별 회계는 아예 별도로 분류해야 되니까 이거는 그 목적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돈으로만 써야 돼. 특별 회계는. 그래서 일반 회계를 보면 970억이에요. 970억. 970억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는데 440억을 쓰는 거야. 거의 반가이를 한 방이야 그냥.
한 반까지 반 조금 안 돼요. 반 조금 안 돼. 45.4%. 네, 45.4%. 근데 2023년 3월 1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은 이게 그러니까는 이런 게 김제시가 처음이 아닙니다. 네. 제목이 이랬습니다. 자체 수입 869억인데 1인당 100만 원. 추석에 810억 뿌린 김제시. 그러니까 비슷하게 아마 추석 전에 50 뿌리고 추석 이후에 50만 원 뿌리고 뭐 이런 식으로 아마 한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이거 추석 2023년에도 이미 전적이 있는 거야. 재미를 본 거지. 네. 그러니까 2022년에 이게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근데 2022년에 김제시의 재정 자립도가 어땠냐? 전국 최하위권이지. 와, 10.1%예요. 이 10.1%. 그러니까 전국 평균 자립도가 45.3%입니다. 그러니까는 기사에 따르면 살림의 90%를 남의 돈으로 하고 있는 거야. 국비로 하는 거죠. 응. 그 중앙정부에서 지원금을 지방 교부금. 네, 지방 교부금으로 거의 살림하는 거예요. 네. 여기가 이제 참고로 이제 재정 자립도 전국 순위에서 177위예요. 최하위 10위권 안에 들던가 그래요, 김제시가. 네, 그리고 인구 소멸 지역이기도 합니다. 소멸 지역이죠. 네, 네. 왜냐면은 2000년도 초반에 10만이 넘었었거든. 네. 인구가. 근데 네. 꾸준히 감소해가지고 지금 이제 8만대로 내려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요 기사에도 보면은 그 이제 지방세등 자체 수입이 869억인데 교부세가 3,941억이에요. 교부세로 거의 먹고 사는 거지,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 믿고 그러니까 야 우리 뒤에 든든한 형이 있으니까 네. 확 질러버리는 겁니다. 김재수 같은 경우에 뭐 이것이 50만 원 주는 거 뭐 100만 원 주는 거 한 50만 원으로 까고 나머지를 고교 무상 교육 해도 됐구만. 네. 이게 이제 근데 지금 이 설 앞두고서 이 특히 민주당 소속 지자체들이 이게 왜 이 난리들이냐? 이거 대선이지. 얘네들이 지금 그 짝 정했거든요.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렇죠. 17일 날인가 했었죠. 그러니까는 자꾸 이 법을 통과해봐야 이 최상목 권한대행 뭐 그 전에 한덕수 대행부터 해가지고 자꾸 제2요구권 해가지고 쳐내버리니까 네. 그냥 야 우리끼리 해 네. 해가지고 민주당 소속 지자체 네. 그 민주당의 그 위원회 있잖아요. 네네. 참 좋은 지방 뭐 정부위원회인가 뭐 네. 그런 거 있잖아. 네. 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돈으로 하겠습니다. 미친 새끼들이. 네. 그래서 민주당 소속 48개 지자체들이 네. 알아서 이제 그래 우리 돈으로 돈 뿌리겠다. 이렇게 돈 뿌려놓고 또 무슨 고교 무상 교육하겠다고 돈 달라고 지금 지랄하는 꼴인 거예요, 말하자면은. 네. 그 얘네들이 그럼 왜 자신 있게 뿌리냐? 다음 대선은 이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추경해가지고 돈 쫙 뿌려주겠지. 추경해서 또 추가로 또 교부금 나오겠죠. 예, 이재명이랑 뭐 민주당에서 네. 그렇게 해드릴 테니까 걱정 마시고 시원하게 돈 한번 쓰십시오. 이렇게 했겠지.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 거죠. 이런 식으로 돈을 뿌리기 시작하면 이건 되돌리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겁니다. 되돌리려고 했을 때 여론의 큰 반발에 부딪히게 돼요. 아니 그리고 적당히 뿌려야지. 100만 원이 뭡니까 이게? 김제시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제일 상태 안 좋은 애들이? 그러니까 인구 소멸 지역에서 돈 뿌린다고 과연 인구 소멸이 막아질까? 뭐 그런 생각도 들긴 한다. 그것도 제가 좀 찾아봤어요. 네. 2023년인가 보면은 그러니까 김제시 인구라는 걸로 이제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면은 네. 2023년인가 인구가 잠깐 바짝 늘었어. 네. 그래서 바닥 찍고 8만 그러니까 그 전년도에 뭐 한 1,000명 줄었는데 한 400명 늘었다고 막 되게 기뻐하는 기사가 있어요. 네네. 김제시에. 네. 근데 2024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8만 600명대로 내려왔어요. 그때 확 잠깐 뛴 게 그때 이제 그 이주 노동자들 들어온 거 아니야? 입주. 어디 아파트 같은데? 아파트 단지 완공되고 해가지고 네. 입주 좀 하고 해가지고 주변에서 좀 전입된 사람들이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인구가 좀 늘었어요. 도로 빠졌다. 근데 이제 뭐 그거 입주 다 했으니까 네. 이제 거기서 이제 다시 줄어드는 것밖에 안 남은 거지. 새로운 뭔가가 없으면. 자,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지역상품권법 다시 입법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또 입법 예고돼 있고 될 때까지 안 되면 될 때까지. 이건 이제 약간 이제 보완된 내용이 있는데 이제 기존 법안에서는 국가 재정 지원을 의무화시켰잖아요. 네네. 지자체가 그렇죠. 달라고 무조건 줘야 된다. 지역상품권 요청하면 줘야 된다. 네. 근데 네. 거기에 이제 추가해가지고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 매년 실태 조사를 의무화하는 거까지 이런 규정까지 추가를 시켰는데 요거 실태 조사를 어느 기관에 맡기느냐?
따라 다르지. 네, 따라 다를 수 있고 굉장히 의미 없는 게 될. 아니면 이것도 이제 프로파간다를 활용할 수 있는 거지. 그렇지. 뭐 경기연구원 같은 성격의 기관 하나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가 매년 발주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지역 상품권 썼더니만은 경기 부응하더라 그런 결과 얼마든지 낼 수 있으니까. 아니면은 그 조세재정연구원 네. 연구원장 확 갈아치워 버린 다음에 뭐 레포트 하나 쓰세요 하면은 거기서 이제 딱 또 나올 수도 있지. 그래서 이런 국책연구원은 그런 거 하기 쉬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럼 낙하산은 쭉쭉 꽂아주니까. 예, 예. 그리고 이제 그 연구비 달달하게 던져주니까. 네, 그럼요. 자, 이제 이런 그 민주당인 민주진보 진영 혹은 이재명의 기조에 대해서 이제 이창용 한 총재가 정면으로 반박을 했어요. 요 이제 16일 날 그 금융통화위원회 통화정책 방향 회의하고 회의 끝나고 나서 기자 간담회를 가졌는데. 네네. 참고로 이제 올해 첫 번째 기준금리는 동결됐습니다. 네. 네. 작년에 한번 내렸잖아. 작년에 한번 내렸죠. 네. 내리고서 이제 이번에 추가 인하가 있을 것이냐? 네. 근데 추가 인하는 없었고 네. 일단은 환율이 더 심각하다고 여겨서 일단은 그렇죠. 동결했다고 합니다. 이거 아무래도 그 계엄 때문에 그런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 밑으로 지금 떨어진 상황이다.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 것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추경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요거는 이제 15조에서 20조 원 정도를 제시를 했어요. 규모를. 네. 그러면서 요 15조에서 20조 원 규모가 성장률 0.2% 정도를 보완하는 규모다. 지금 잠재 성장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이 추경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왜냐하면은 이게 추경이 빠르면 빠를수록 그 추경 편성을 반영해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는 기관들이 좀 이제 그 전망치를 높게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빨리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추경이 늦어져 성장률 전망치가 떨어지면 또 그게 또 심리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악순환이 이어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좀 심리적 방어 차원에서라도 추경을 빨리 하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의원에서 비판한 내용들이 요 대목이에요. 자영업자가 어렵다면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줄 것이 아니라 타깃해서 지원하는 게 당연하다. 네. 어려운 자영업자를 상대로 해서도 뭐 타깃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소비력 안 되는 사람들, 뭐 극빈층이나 아니면 차상위까지 네. 그쪽까지는 좀 지원해 줄 만 할 수도 있죠. 먼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전국적으로 뿌린다고 다 잘 되는 게 아니다. 그리고 자영업자 중에서도 어려운 자영업자. 그렇죠. 그 전국적으로 뿌리면은 잘 되는 자영업자면 더 잘 될 거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일정 부분 맞는 말이죠. 그렇죠. 잘 나가는 데는 잘 돼. 네. 식당만 봐도 그래요. 그래도 이제 어려운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고 전국민 지원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견해를 밝혔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국은행은 그 저신용 자영업자와 지방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 대출 규모를 기존에 이제 9조 원에서 지금 5조 원 또 늘렸어요. 그래서 이제 14조 원으로 증액을 한 상태입니다. 네네. 자, 이제 1월 16일 날 김동연이 또 이제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네. 고환율이 부담되는 상황을 이해한다. 이번에 이제 기준금리 동결을 한 걸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는 IMF 때보다 더 심각한 실물과 내수 경기 살리기에 매진해야 한다. 기준금리 인하는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가산금리로 인해 부담이 더 커진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살려내기 위한 대출금리 인하 조치를 촉구한다. 은행만 배불리는 일이 돼서는 안 된다. 나아가 이번에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설 명절 전에 민생 살리는 슈퍼 추경을 반드시 해야 한다. 그러면서 이제 50조 추경을 네. 주장했어요. 그래서 설 명절 전 50조 슈퍼 민생 추경을 추진하고 그다음에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 체제를 즉시 가동시켜서 기업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야 된다. 뭐 이런 말들을 뭐 어느 정도는 뭐 수긍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당신 경기도지사 아니야? 경기도지사인데 이제 대권 욕심이 있으니까 뭐 욕심 내야지. 아니 뭐 경기도지사인지 몇 년 됐다고. 이재명이 그랬으니까 뭐 그렇지만은 이재명이나 김동연이나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경기도 도정을 그냥 몰라 보는 거잖아. 대권 가기 위한 그냥 지나치는 중간 과정으로만 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게도 하고 지금 이제 슈퍼 추경 50조. 이것도 좀 골 때리죠. 그러니까 규모가 너무 큰 거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50조 하면서 이제 지역 상품권 지원 예산도 슬쩍 끼워놓고, 이거 지금 이재명 측이 주장하는 거랑 규모가 비슷하거든.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건 말하자면은 자기가 나름의 이제 경제통이기 때문에 이창용 총재의 말도 완전히 거스를 수는 없고, 당신 말도 맞는데 개딸들 말도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제 두 주장을 섞어가지고 그러니까 양다리 걸친 것 같아요. 네. 양다리 걸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렇게 양다리에 걸치는 걸로 안 된다니까. 어차피 안 돼. 당신은 아무리 지금 어떤 입에 발린 소리를 내도 김동연 당신은 안 돼. 그럴 거면 차라리 소신이라도 지키라고. 그렇게 차별화가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니면 뭐 그냥 이번에는 이재명, 다음엔 나야? 김동연은 이번으로 끝이야. 이제 뭐 권순욱 기자도 그런 얘기 하셨던데 그냥 이번에 만약에 그 대선에서 성공 못하면은 다음 경기도지사 자리는 없거든 김동연한테. 그렇죠. 대선 도전을 하면은 해버리면 해서 안 되면은 경기도지사 자리는 없지. 웬만해서 없지. 그렇죠. 그러니까 오세훈처럼 뭔가 기구한 운명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다시 공천받을 일도 없고 쉽지 않죠. 김동연도 보면 굉장히 억지스럽게 자기 체급을 키우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 자기 배운 대로만 뭐 자기 해왔던 대로만 잘 그냥 그 자기 중심을 잃지 않았으면 저는 오히려 김동연이 체급 커질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지금 더구나 이 시국에 경제부총리 출신이라는 거는 굉장한 메리트가 됩니다. 그렇죠. 네. 자기 중심만 잡아왔다면은. 네. 근데 김동연이 이도저도 아닌 스탠스를 취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와서 제대로 스텝을 밟을 수가 없는 상태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마음이 급해요. 네. 꼭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을 출마할 것처럼 이렇게 말을 내고 있단 말이죠. 네. 뭐 속마음을 이유를 어떻게 알겠습니까만은. 아무튼 그래서 이제 최상목 권한대행이랑 이창용 총재가 그나마 있어서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이 시국에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저쪽 포퓰리즘들에 그래도 이 경제 관료들이 잘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네, 뭐 이제 체포 같은 그런 빅 이벤트가 있었지만은 굳이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네. 뭐 체포 과정에서 이제 뭔가 이렇게 마땅찮아 보이는 일이 있었는데 일단 탄핵을 집행하고 윤석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쪽에서는 법원은 계속 그 수사 측 손을 들어주고 있죠. 네네. 그래서 뭐 여차하면은 진짜로 뭐 구속영장까지 집행이 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그렇죠. 예상을 해보게 되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사실 구속할 이유는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죠. 두고 봐야 될 일이고. 네네. 아무튼 다른 것보다 중심을 잃으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는 한 주였습니다. 네. 우리라도 중심을 잡아야 됩니다. 진짜로. 네. 그러니까 그 중심이라는 게 그리고 중도라는 게 단지 민주당에도 속하지 않고 국민의힘에도 속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네. 스스로 중도를 얘기할 정도면은 그 자신의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 우리는 이낙연 대표를 지지한다. 이낙연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 거다. 뭐 그런 식의 뭐 어떤 인물에 빠지는 것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재명, 윤석열이 우리는 싫다. 단지 그것만으로 되는 중도는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가짜뉴스 그래서 이제 가짜뉴스 같은 건 절대로 삼키면 안 된다. 뭐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네네. 그래서 그 스카이 데일리는 거의 제가 이제 트위터에도 쓰긴 했지만 한 3번 정도는 자동으로 걸으셔도 돼요. 네네. 그래도 뭐가 나온다. 그 정도면 걔네도 뭔가 쥐고 있는 거야. 후속 보도가 뭐가 있으면. 근데 단지 단독만 딱 던지고 끝이라면은 뭐 그거 뭐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령 그래서 뭐 스카이 데일리 보도가 맞았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그걸 안 삼켰다고 해가지고 거기 문제될 거 있습니까? 그렇죠. 굳이 지금 그래서 그 뉴스 빨리 삼켜가지고 또 얻을 수 있는 게 대체 뭐가 있습니까? 네네. 뭐 어쨌든 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 변호 대리인단 그쪽에서는 이제 뭐 써먹어 보려고 하는 것 같으니 뭐 지켜보시죠 한번. 어떻게든 봅시다. 네네. 그게 보면은 아마 제 생각에는 제 섣부른 예측으로는 뭐 아무 소득 없이 그냥 망신만 당하지 않을까 뭐. 그럴 것 같아요. 변주 굴린 적이 한두 번입니까 음모론자들이? 그 음모론자들의 변주기라는 거 그 대표적인 거 김어준 통해서 많이 봐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심을 잘 잡자. 네네. 자, 그럼 다음 주에 설 연휴 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설 특집이야 그러면은. 설 특집인가? 자동 설 특집인가? 네, 뭐 보죠. 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